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거의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오만함, 무례함,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붙어야 되는 것이고 붙었다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 전제는 결국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는 극중하고 싶다면 지중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국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먼저 중국의 권력 구조와 정부 구성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정부의 입김이 가장 강한 나라고, 그리고 정부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강한 정책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이제 한 30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엄청난 돈을 중국에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1, 2년 사이에 대중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또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게가 커지면 종업원이 손님을 깔본다. 이게 딱 중국의 이제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1992년에 수교하고 난 이후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장님, 중국말로 이제 따거라고 하는 형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 친구, 프렌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두 단어는 없어졌고 이제 한국인, 중국말로 한국어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한중간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많은 것을 이제 벌었고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늘 분쟁, 어업 분쟁, 동북공정, 사드, 한한령, 코로나19,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 대사의 발언 문제, 그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화풀이하거나 사과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의리, 이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따거, 큰형님, 사장님으로 대접받았던 데가 90년대인데요. 그래서 90년 초반에 우리나라의 GDP가 중국 GDP의 83%나 됐습니다. 중국 인구의 28분의 1, 국토 면적이 98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중국의 80%의 GDP 규모를 갖으니 중국은 당연히 한국을 벤치마크하고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될 게 많아서 그랬지만 이게 지금 10%, 9%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마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도 10배가 많으면 헐뜯고 100배가 많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많으면 그의 심부름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 무례하고 섭섭함, 또 한국의 지금 중국에 대한 정세가 최악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중국은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입니다. 잘 되면은 우리 역사를 뒤집어 놓고 보면 2000년 역사 중에서 중국이 강성했을 때 한국을 그대로 뒀던 적이 없죠. 또 그리고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가 보니까 중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도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권력, 우리는 서방 세계는 권력은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이지만 중국은 당정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기를 한번 보면요, 오성홍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의 국기에 그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한다는 게 있는 국기가 잘 없죠. 근데 중국은 빨간 이 화면에 큰 별 하나하고 작은 별 4개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공산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국기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큰 별 하나가 공산당이고 작은 별 4개가 노동자, 농민, 도시 부르주아자, 민족주의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오성홍기에는 누가 국가를 통치하는지 이게 있는데 공산당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국가 행사에 보면요, 항상 중국은 7명의 이 상무위원들이 줄을 서서 나옵니다. 시진핑의 맨 앞에 서고 그다음 총리가 나오고 모든 행사에 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헌법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들이 집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권력이 뭐냐 그러면 9,671만 명의 당원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300명 내외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 중에서 한 200명의 정치국원을 뽑고 그 중에서 24명을 이제 이 정치국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7명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중국을 통치하는 최대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의사결정 구조는 이 7명의 상무위원들이 4명이 동의하면 통과되고 4명이 반대하면 부결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권력 구조는 사실은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7명의 상무위원에 몇 명을 내 사람을 심냐는 것인데, 과거에 이제 장쩌면, 후진타오, 시진핑을 보면 중국에는 이제 상하이방, 또 공청단,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고위급의 자녀들인 태자당, 이 사람들이 7명의 상무위원회 일정한 비율만큼 구성을 가졌었어요. 근데 시진핑은 2022년에 당 대회를 하면서 그 7명의 상무위원을 시자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시진핑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원팀으로 이 정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코드 인사, 이제 떼거리 인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당정군인데 재미난 것은 중국의 공산당이 왜 세냐면요, 전 세계 어떤 정당이 군대를 갖고 있을까요? 중국의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은 중국 인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정 협의를 하지만 중국의 정부는 당 아래에서 당의 오더를 집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권력 구조가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뭐 전체 경제의 거의 한 63% 정도가 국유기업들이 오퍼레이션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사회주의 신중국을 건설한 중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모택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택동은 정말 사회주의의 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1등하고 중국의 창업자가 자본론을 안 읽어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하시겠지만, 모택동은 1983년 그 후난 창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913년에 후난 성립 제1사범학교를 나온 것이 이게 전체 학력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1913년 이 시절에 독일어로 된 자본론을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북경이나 상해가 아닌 후난 창샤는 뭐 우리로 쳤을 때 가장 낙후된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이 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 그러나 돈 되면
그리고 돈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중국은 만만디다. 뭘 하나 하자고 그랬을 때 하세월이다. 근데 한국은 빨리빨리, 중국말로 콰이콰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중국과 오랫동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협상을 해본 느낌으로는요, 중국은 돈 되면 번개보다 빠른 콰이콰이디고 돈 안 되면 하세월인 만만디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절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하고 이제 돌아가서 계약서 기다리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답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하거나 하면은 그쪽에서 핑계를 댑니다. 사장님이 출장 가서, 뭐 이게 실무자가 어디 가서.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성질 급한 쪽에서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석 달 지나면 그만 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뒤에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서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파한 딜보다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는 딜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1949년에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이제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나 했는데, 그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펼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뭐 예측 그 전망치마다 다른데,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4,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4,200만이면은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군인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은 이건 뭐 정말로 난리가 나다 보니까 중국이 1978년에 드디어 이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을 이제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거를 거기다 자꾸 접두어 전멸을 자꾸 붙이면 뭔가 조금 수상하고 사기성이 있는 거죠. 사회주의 갖고서 4,200만 굶겨 죽인 중국이 이 시스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을 앞에다가 뭘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근데 결국은 시장경제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8년 이후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서방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나서 2012년에 절대 빈곤에서 하루에 이제 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9,900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 이걸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빈곤을 없앤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당, 프롤레타리아들이 만든 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미난 것은 중국의 9,700만 명 가까운 그 공산당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6.8%, 농민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업, 사회, 당정, 뭐 학생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당이 아니고 기업이나 사회조직, 뭐 학생 이런 이제 구성이 더 많다. 그래서 전체 공산당원 중에서 이 노동자와 농민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9,700만 명 중에서 노동자와 농민, 사회 하층 계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당원 9,671명 중에서 대졸자의 비중이 53%나 됩니다. 고학력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그 예비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이 공산당원과 그 예비 공산당 합치면은 이 전체 인구의 12.1%당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략 쳤을 때 8명에서 9명 중에 1명은 당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그래서 당이 센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7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그간 여러 가지 곡절이 생겼습니다만은 이제 2010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 당시에 넘버 2였던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번에 세계 넘버 2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GDP의 73%까지 가는 이제 세계에서 당당한 넘버 2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형님, 사장님으로 모시다가 친구야로 모시다가 지금은 홀대하다 못해서 박대를 하냐는 것은 바로 가계가 커졌고 거기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사회주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 대기업이 뭐냐, 잘 나가는 기업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포춘 500대 기업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요 가장 많이 포춘 500대에 리스트를 올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아닙니다. 2022년에 중국의 포춘 500대 기업이 145개고요. 미국이 124개입니다. 일본이 47, 한국은 16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을 보면 미국은 포춘 500대 기업이 73개가 줄었고 일본도 60개가 줄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사이에 13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포춘 500대 기업에 1등하는 기업, 포춘 500대 들어가는 기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냐? 답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드릴 얘기는 중국 기업인들은 띠가 뭐냐? 뭐 띠라는 게 뭐냐 그러면 소띠, 말띠, 호랑이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기업인의 띠는 개띠다. 개가 이 도그가 아니고요. 크랩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국은 민영기업을 갖고 5, 6, 7, 8, 9라는 말을 씁니다. 민영기업은 5, 6, 7, 8, 9다. 뭐가 5, 6, 7, 8, 9냐? 세금의 50%를 민영기업이 내고 GDP의 공헌대 60%가 민영기업이고 기술혁신의 70%가 민영기업이고 취업의 80%가 민영기업이고 기업 숫자의 90%가 민영기업이다. 그래서 민영기업의 기여도가 이제는 이 중국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베이스는 인프라는 사회주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민영기업이다. 그래서 중국의 민영기업하고 국영기업의 차이는요, 그 회사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막 쓸 수 있지만 중국은 중국이라는 말, 민영기업은 쓸 수 없습니다. 회사 이름에 중국 뭐뭐뭐, 예를 들면 중화 뭐뭐뭐, 뭐 이 중자 들어가는 것들은 100%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전부 이제 중국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이것은 국유기업입니다. 근데 중국의 CEO는 모두 개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중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브스에 나오는 부자 랭킹 순위에 나오는 사람 진짜 부자가 아니다. 진짜 부자는 숨어 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요. 그 사장님 가방,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 가방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빨간 돈이 들어있습니다. 위안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벤츠를 누가 제일 많이 살까요? 작년에 보면은 벤츠가 판 S클래스를 보면 사장님, 회장님 타는 벤츠 S클래스의 36%인가를 중국이 샀고 미국이 한 5, 6%입니다. 그리고 벤츠의 본거장인 독일이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래서 왜 중국이 벤츠를 그렇게 많이 사는데 뭐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벤츠는 트렁크가 커서 그렇다. 그 트렁크에 뭘 넣냐? 거기에 현금을 이제 많이 채워놓고 중국인들이 이제 가가장 고급 술이라고 하는 마오타이 30년짜리 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관상결탁, 정부와 연계된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기업인은 개띠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 있지 않습니까? 크랩, 대게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물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집어넣으면 빨개지죠.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근데 끓는 물에 집어넣었던 게를 다시 찬물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게가 다시 파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번 기업인들이 공산당에 찍히면 다시 리카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주 섞인 표현으로 이 민영기업 CEO들은 우리는 개띠야. 그래서 빨개지기 전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중국 최고의 부자였고 플랫폼 기업의 뭐 세계적인 랭킹을 자랑했던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정부의 눈에 벗어나면서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그 힘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인들의 민영기업들,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정치 권력에 노출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이게 보이는 손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invisible hands,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은 가격이라는 놈이 정부보다도 더 시장이 더 파워풀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만, 중국은 보이는 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그 정부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당, 정, 군이기 때문에 정부 위에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입과 총린 리창의 손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것이 이게 바로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위기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히 7월 달에 들어서 이제 중국의 이 소비 경기가 떨어지면서 중국에 난리가 났죠. 근데 거기에 중국이 24명의 정치구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이제 중국 경제는 부양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를 하고, 리창 총리가 이제 한마디 하면서 7월 16일부터 있어서 16일 동안 매일 경기 부양하는 회의하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0년 동안 중국은 항상 경제 정책의 목표를 발표를 합니다. GDP를 얼마 하겠다고 그랬는데 최근 한 3, 4년간은 중국이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코로나는 외부 변수도 있었지만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로 편입됐고 전 세계와 같이 이제 숨쉬다 보니까 공산당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외부 요인이 너무 커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중국이 이제 GDP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표를 내는 이유는 중국의 GDP는요,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와 같은 경우로 보면 안 되고 GDP 1%당 고용이 몇 %냐, 이게 중국 정부의 GDP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왜 5%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냐면,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이게 한 22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에 1년에 대학생이 1,100만 명이 졸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려면 중국은 한 5.5%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부가 경기 하강에 깊이 관여해서 이 보름 동안 이제 15가지의 정책 폭탄을 쏟아붓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중국을 극중화하려고 하면 지중해 먼저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바로 중국 정부, 중국 권력 구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권력 구조, 이것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데 또 중국 정치는 당연히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변수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중국은 황인종이 아니라 상인종의 나라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